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여기 주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아평가원 시험이 끝나가지고 제가 그 3월에도 4월에도 분석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제일 바빠요. 정신이 없습니다. 막 설명회도 엄청 많고 지금 계속 이제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대치동에서도 설명하고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또 학생들의 상담도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문이과 토탈해서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마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과 학부모님들 설명회랑 문과 학부모님들 설명회랑 어머님들의 표정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이과 학부모님 설명회는 굉장히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과 학부모님 설명회는 어때요? 그래도 자녀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잘 봤죠? 왜냐면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점수들이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래도 좀 마음이 그래도 이제 오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과연 정말 쉬웠는지, 그 다음에 이 6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번 제가 설명회 때마다 제 소개를 계속 했어요. 양력이랑 이런 소개를 계속 했었는데 계속 여러 번 뵈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걸 하는 이유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좀 신뢰감을 더하기 위한 그런 소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이게 아무래도 브로셔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분석 자료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뢰감을 더하는 이 멘트를 이 소개로 하지 않고요. 제가 이 PPT를 시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초에 설명회 할 때부터 제가 요거 계속 갖고 다니던 PPT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겨울방학 막 특강 개강할 때랑 수능 끝나고 수능 분석 설명회랑 계속 가지고 다니던 PPT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걸 제작한 게 제가 12월 수능 끝나고였죠. 자, 어떻게 돼 있냐면 21번, 30번 난이도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올해 수능은. 그 다음에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분명히 상향 조정될 것이다. 그래서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체감 난이도가 모두 다를 것이다. 그 다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개정에 따른 문제 유형 변화에 주목해라.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5월 분석 설명회 할 때도 어떤 말씀 드렸냐면,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단원이 그냥 이과에서 넘어온 단원이 아니라 단원의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그 말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이과에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이 극한 미분이 나왔다면, 올해는 우리가 문이과 공통으로 지수로그 뒷단원의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최근 3개년 문제 유형은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 유형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라는 이야기, 제가 올해 초부터 사실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또한 그냥 최근 3년간의 삼각함수 문제 유형은 너무 쉬워요. 왜? 그 원래 이과범이어서 그 다음 단원의 극한 미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문제 어렵게 안 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삼각함수에서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정이 됐다라는 의미가 단원 간의 이동, 어떤 단원이 빠져나갔어, 옛날에 있었던 이론이 들어왔어의 정도가 아니라 개정이 되면서 분명히 수능 문제 유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변화를 저는 잘 안다. 왜냐? 생각보다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의 교과 과정이 전전 교과 과정의 형태랑 매우 닮아 있으며, 사실은 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때마다 이 PPT 가져다니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설명회 지금 요즘 많이 여기 저기 학원 많이 다녀보고 계시죠? 다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이번 시험이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 얘기도 제가 계속했거든요. 문제 준킬러 난이도가 올라가면 절대 준킬러는 킬러 문항으로 안 나와요, 번호로. 그럼 준킬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덩달아 확률 통계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근데 이 확률 통계는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올해 초부터 진행했던 설명회에서 매번 빠뜨리지 않고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유아평가원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사이트들에서 분석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초에 했던 이야기들과 다 동일한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보다는 제가 했었던 설명의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조금 신뢰감을 또 한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유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문과 어머님들은 그래도, 에휴, 그 정도만 뭐 선방했다. 네가 언제 한번 90점 넘어봤었니? 맨날 80점대 되다가 이번에 90점대 돼갖고 그래도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절대로 그 점수에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나형은 너무 쉬웠어요. 그냥 뭐 특징적인 문제가 하나 없었고요. 마지막 30번까지도 쉬웠어요. 제가 오늘 6평 시험 끝나고 오늘 여기 재종반 수업, 첫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100점 받은 사람, 문과반에서 100점 받은 사람 손 들라고 했더니 우르르 손을 들더라고요. 보통 100점 하면 뭐 몇 명 손 들어서 뭐 한 6, 7명 나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셀 수가 없었어요. 저 96점 손 들어봐 우르르 손 들었어요. 그게 현재 재수생들의 현황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 뭐 영향 받지 않는다, 뭐 재수생과 재학생들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여기저기 학원을 다녀가면서 재학생들을 지도해본 결과 재수생과 재학생들을 둘 다 가르쳐보고 있는 결과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점수 좀 올랐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 6월달 1등급 등급컷이 89였어요. 작년에. 그다음에 작년 9월이 88이었습니다. 근데 6월 9월 평가원까지가 88, 89 정도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정도 난이도로 나오겠나 보다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10월달에 1등급 컷이 75점이 나왔어요. 그때 애들이 정말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수능 때 마지막 1등급 컷이 8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6구 때는 89점이고 수능 때는 84점이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1등급 컷이 4점씩 내려감에 따라서 이 중하위권들은요 등급이 2등급 이상씩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나마 공부를 안정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한 문제 두 문제가 더 틀렸다는 얘기지,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우리 중하위권 친구들은요 시험 시간에 굉장히 멘탈이 흔들립니다. 수능날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수능이 정말 완벽한 실력만 가지고 가서 무조건 최상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날의 컨디션도 저는 한 20% 이상 차지한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의 어려운 문제 형태가 앞번호 때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수능날, 안 그래도 긴장이 되는 수능날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틀려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지금 사실 우리 재수단 친구들의 대부분을 보면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재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6월, 9월 때는 그래도 1, 2등급이 나왔는데 막상 수능에서 4등급이 나오니 이 점수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점수에 맞춰 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왜 작년에 재수를 했겠어요? 다들 6월, 9월 생각하고 시험이 그래도 무난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잡아두지 않은 친구들이 우르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6월, 9월보다도 더 쉬웠어요.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점수에서 점수가 올랐다는 것으로 절대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 6월 난이도가 쭉 수능 난이도라고 아직 볼 수는 없거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며 마지막 수능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범위가 이전과는 다르게 거의 전범위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1, 수학 2가 전범위고요. 확률과 통계가 조건부 확률까지가 시험 범위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통계라는 한 단원이 남습니다. 근데 통계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기 힘든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점수,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쉬울 때는 그래도 지금 나오는 점수 위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남은 단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원들은 아닙니다. 단원별 문제 분포를 보면은요, 수원에서 이렇게 11문제, 그다음에 수투에서 13문제, 그다음에 확통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예상 등급 컷인데요. 나열이 1등급 컷 96 나왔죠. 근데 제가 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쉬운 시험인데도 밑으로 2등급, 3등급에 이 4등급, 5등급 밑으로 내려가면서의 이 점수 갭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도 49점이 4등급이다? 공부를 안 하고 있던지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난이도를 얘기하면은요, 이제 가형은 약간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보다는 비슷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저는 요즘 제가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즘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아까 신영 선생님 할 때는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모든 것이 음모로 보여요. 요즘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것이 음모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이 시험 보고 나서도 약간 어렵다. 이것보다 안 어려웠거든요, 시험이. 전혀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제 포인트를 잡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쉬웠습니다. 근데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제 아무래도 요거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이 너무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재학생들의 점수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 이유가 시험이 어려웠어 라고 약간 제가 음모론에 이게 똑바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죠? 아니, 그럴 정도로 사실 수학 강사, 제가 아무래도 15년 이상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까지 봤었던 문제들을 봤을 때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 전혀 받지 못했어요. 오늘 저도 이게 나는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나는 내가 다 아니까 그런가 싶어가지고 재수생 이과 친구들한테도 오늘 상담하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려웠니? 그랬더니 다들 아니요 라는 대답들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난이도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그동안의 시험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절대로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특징 및 출제 경향인데요. 사실 제가 이따가 이과 설명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과에서는 할 얘기들이 많아요. 쭉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문과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뭘 더 말씀드려야 될까, 이 시험에 대해서 되짚어봐도요 별로 할 말이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의사항이 있다면 절대 이 점수를 내 점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그러니 재수생 친구들은 오늘 어떤 이야기도 많이 했냐면, 본인이 96 받고 와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불안하대요. 자기는 기본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96 받고 이런 소리 하면 애들한테 왕따 당해 라고 했는데, 그만큼 시험이 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통계가 아까 제가 올해 초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들이 막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전에 시험들이 확률 통계가 좀 공식 위주의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 나오는 확통 문제들은 조금 사고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고요. 아이들이 좀 귀찮아요, 생각하기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꾸준히 연습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종합반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업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단과하고는 다르게 이제 선생님들끼리 수업을 나눠서 들어가는데, 제가 엔서에서 올해 초에 계속 확통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애들 들어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선생님 확통은 다 맞았어요 라는 얘기를 안녕하세요 인사 대신에 다들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라는 것도 아무리 난이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극복이 안 되는 난이도는 아니니, 대신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나중에 수능 한 한두 달쯤에 확통은 집중해서 공부, 그렇게 한다고 늘지 않아요. 확통은 정말 꾸준히 하루에 몇 문제씩이라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주면서
그 케이스를 나누는 그 감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연습해서 안 되는 난이도는 아니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확률과 통계를 꾸준히 연습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6평이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6평 이후에 고득점을 위한 필수 점검사항이라고 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뭐 여기 지금 엔사는 종합반으로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여기서 지금 단과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치에서도 단과를 진행을 하고요. 제가 대치나 목동을 들어오면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강의를 하시나? 어떤 강의들의 아이들이 많이 몰리지? 근데 왜 이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데 재수생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그리고 또 하물며 이 재수생들이 놀던 재수생들이 아니에요. 놀던 아이들은 갑니다, 대학을 그냥. 그 점수에 맞춰서 가요. 어디든 가요. 저 지방이라도 가요. 근데 그래도 재수를 하겠다고 오는 아이들은 나름의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놀던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일단 대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궁금하시죠? 대치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 문과 아이들이 사실 이과적 사고나 문과적 사고는 좀 다릅니다. 이과 아이들은요,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도형을 하나만 던져줘도 제가 더 이상 그 어떤 멘트를 하지 않아도요, 답이 나올 때까지 지가 아주 그걸 분해 아주 그냥 그걸 갖다 그냥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시험지가 조각조각 날 때까지 막 그려봐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뒤집어도 보고 막 어떨 때 애들은 막 진짜 찢어가지고 막 만들어도 보고 막 이래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문제를 풉니다. 근데 문과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신 시험에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약간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예쁘게도 말해요. 아주 그냥 안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뚫어가는 힘이 완전히 약해요. 근데 우리 대치 친구들이 보니까 이 문과 친구들 특히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이 대치동이 좀 이과 강의들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자기는 못 알아듣는데 남들 한다 하니까 그냥 그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끼어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갖다 꾸역꾸역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수가 안 나오거나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차선책이 과외를 붙이죠. 근데 과외도 솔직히 그냥 뭐 경력 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 서울대 나온 친구들 막 이렇게 해서 과외를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수학을 잘했거든요. 저희 집에 계시는 이 여사님이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만큼은. 그래서 문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풀었고 저는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그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제를 안 해온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숙제를 왜 안 해와? 대학 안 갈 거야? 얘기해줘 그럼 나한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조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는 안 졸았으니까. 어떻게 잠이 와? 야 수학은 한 번 자면 끝이야. 어떻게 잠이 오지? 이렇게 처음에는. 왜냐면 저는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고대 수학과를 졸업한 제 시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죠. 근데 그랬더니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수강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랬더니 이제 스타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애들이 다 그만두면서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경력이 10년,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올 때도 나 3학년인데 나 숙제 안 해가야지 이런 친구 없거든요. 고1도 아니고 솔직히.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들도 내가 졸아야지라고 조는 친구 없어요. 다들 하려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똑같이 다 잘하고 똑같이 잘하는 애를 갖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수학을 이해하고 따라오려면 좀 더 뭔가 디테일한 방법,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만든 강좌가 주특기 레볼루션이라는 개념 강좌입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설명하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 그어봐요. 근데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요. 원과 선이 나올 때는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하지 않으면 원에 대한 죄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문제를 접근하는 실력이 점점 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 방법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줘도 충분히 잘 따라올 친구들인데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들에서 너무 더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컨텐츠를 따라가요. 대치동 공부, 대치동 무슨 모의고사, 뭐 무슨 워크북, 무슨 주간교재. 이게 국어랑 영어랑 얘기가 달라요. 국어랑 영어는 그런 날아가는 따로 다 제공이 되는 그 컨텐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학은 얘기가 달라요. 왜 얘기가 다르냐? 어차피 그 문제를 받아봤자 안 되는 친구들은 못 풀어요. 어차피 못 풀어요. 근데 선생님이 1대1로 붙어서 그거 다 설명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아하, 이렇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도 실력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점수대에서 스탑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거를 푸는 거냐 물어봤더니 일단 애들이 많이 푸니까, 두 번째는 본인이 많이 틀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틀리니까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지야 라고. 근데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공부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제가 목동에 와가지고 또 봤어요. 아이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봤더니 목동은 또 약간 좀 대치랑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애들이 그렇게 내신의 목을 매요. 여기는 내신 학원의 목을 매요. 어머님들도 수능이 중요한 거 다 아셔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는 이 학원이 전문인데 그래도 여기 선생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선생님한테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끝까지 내신의 목을 매요. 제가 재수생을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애들 강남엔서랑 이투센서랑 한 300일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올해만. 상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너 왜 재수하게 되니? 저는 수시로 제가 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수시로 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갔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수시 쓸 때 너무 터무니없는 학교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 가려고 지금까지 내신 준비를 한 건 아닌데, 학원에 늦게까지 남아서 한 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학교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담임쌤하고 싸우다가 지 맘대로 썼다가 6광탈하고 들어온 친구들. 누구보다 빠르게 6광탈하고. 혹은 선생님 눈에 맞춰서 갔는데 학교를 갔더니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내가 여기 오려고 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내신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수능도 잘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아니냐. 그 내신 학원들 아마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 열심히 하면 수능 잘 나옵니다 어머니.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문제를 내신 점수를 내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문제 유형들을요 반복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요,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집인데 다 잘 풀어요. 예를 들면 뭐 센, 뭐 마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품, 블랙라벨 막 이런 거 내신 순서대로 풀잖아요. 그런 문제집도 풀리잖아요. 틀리는 게 몇 개 없어요. 근데 왜 수능은 자꾸 3, 4등급이냐 이거죠. 봤더니 이런 거 다 그냥 그 앞에 있는 필수 유형에 맞춰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막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것도 보면 원수년에 대한 문제 있으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원수년을 막 푸는 거예요. 중모수년을 막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이유가 없죠. 그 앞에 있는 문제대로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 수능은 그런 사고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수능은 절대 그런 사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오면 내가 어떨 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뭘 써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극대극소 문제 다 풀어요. 계산 엄청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계산은 엄청 잘해요. 근데 극대극소가 뭐야? 그러면 미분에서 0대 가서 갖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계산 과정을 얘기해요. 이 수학 공부를 굉장히 잘못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절대로 30번 문제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절대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 그래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아마 학교에서 EBS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학생 친구들은 EBS 문제에 역시나 좀 목을 매고 있다던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원들의 컨텐츠들에 막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기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수능의 역사가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20년이니까 대략 한 25년간 수학은요 개념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4년 함수의 극한과 지금의 함수의 극한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오면서 물론 빠져나간 단원들은 있겠죠. 근데 이제까지 오면서 이 기출이 몇 문제가 나왔냐면 수능만도 25년이니까 30문, 750문제 나오겠죠. 6급 평가원까지 합하면 한 2100문제 이렇게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기출들이 있어요. 이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이 개념을 가지고 나올 만한 유형들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EBS 이거 기출 변형한 거예요. EBS 문제들 다 기출 변형. 우와 참신하다 그런 거 잘 없어요. 가끔 있기는 한데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이상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수능 특강이라고 문제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계산 과정만 엄청 복잡한 문제가 있는. 우리 학생들 풀어본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뭐 콘텐츠 모의고사, 실무 모의고사 다 기출 변형이에요. 다 기출 변형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사실은 다 기출을 갖다가 변형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냥 기출도 한 바퀴 훅 훑어보고 아 이제 내가 다른 문제 풀어야 돼. 얘네들이 막 오금에 달면서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공부하고 점수가 안 나온 아이들은 이거 풀고도 점수 안 나와요. 왜?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면 이 안에서 지금 앞으로 나올 모의고사들의 문제들의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지금 벌써 1등급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1등급이 기출을 했는데 안 나온다? 그거는 공부 방법이 틀린 거고 그 얘기는 얘네들 암만 풀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근데 다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얘네들 문제들만 찾아다니면서 어느 학원에 어떤 모의고사가 좋다더라 찾아다니면서 문제만 풀다가 올해 수능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기출에 대한 것을 정말 너무너무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와봤어요. 저 사실 수학 부분에서 전 적중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중이라는 말이 왠지 싫어요. 왜 싫으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똑같은 문제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를 푼 기억을 가지고 가서 시험에 봐. 이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수학의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네가 풀어야지. 네가 왜 풀어본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하니?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적중문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번에 18번 문제로 나형은 21번 문제로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 바뀌는 유형에 대한 적응이 부족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유형이 바뀔 걸 몰랐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나는 일찍부터 알았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면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또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고3 재학생들, 학교도 못 갔었던 재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었을 테니 그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었어요. 요거 우리 레볼루션 교재에서 제가 올해 처음 넣어놓은 문제예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문제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안 넣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이거 넣어서 강조를 했던 문제예요. 함수 문제 나오면 이런 대소관계 판정하는 거 나올 거야. 나형 문과 같은 경우는 21번 문제로 나왔죠. 그 다음 확정 문제 난이도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29번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번호들은 21번, 29번들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번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찾자면 무지하게 많은데요. 2, 4점짜리는 사실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점짜리 위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29번 문제. 이게 핵심은 이거거든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 만드는 원리. 또 있잖아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이것도 적어도 하나는 0 되겠고 똑같이 중복조합 이용하는 문제. 저는 조금 더 틀어놨죠. 적어도 하나 0이 아니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이것도 이번에 평균 변화를 약간 내신내신하는 제가 또 기본을 놓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것도 우리 아이들 무조건 시킵니다. 그래서 주특기 기본에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부를 제공하는 컨텐츠만, 제가 만들어주는 컨텐츠만 제대로 공부하면 사실 뭐 그 수많은 실무, 뭐 문제를 몇 개를 풀었느냐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자료를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제대로 지도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요것도 후기 보니까 이 17번 문제 보면서 제 생각이 났다는 아이의 생생 글들, 선생님 목소리가 기억이 났다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문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정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우리 특히 문과 친구들은 수학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 뽑아주는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재학생들은 시간이 없어요. 재수생들이 보통 재수를 할 때 종합반을 선호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 시간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게 굉장히 공부 양도 많이 늘려주고, 본인이 하기 싫을 때는 따라만 가도 굉장히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향상이 돼요. 그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쭈글쭈글쭈글 하면서도 계속 나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재학생들 상황이 사실 되게 열악하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갔어요. 오히려 재수생들은 그 일상적인 그 생활 때문에 재수학원 종합반을 선택하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은 지금 학교도 두 달, 세 달간 못 갔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수능을 그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거기다가 기말고사도 있어요. 기말고사도.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저도 저 전교 1등 하는 친구 하나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학은 서술형에서 2점 받고 98점 나왔어요. 근데 6월 평가원 시험 보기 전날 저 앞에 좀 펑펑 울었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내신 보고 왔더니.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머리 사고가 굳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저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 거 아니더라도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다독 거려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우리 재학생들의 또 단점이 그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번도 단과를 이렇게 진행한 적 없었는데, 이번에 좀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좀 더 뭔가 타이트하게 수업을 좀 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요거를 이번에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어제쯤 허리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반을 조금 바꿨어요. 원래 제 수업이 수요일하고 일요일반, 수요일날 수원학통, 일요일날 수투, 이렇게 두 개를 들어야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요일만 오는 애들 있고 일요일만 오는 애들 있고, 두 번 다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내신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스파르타식 집중관리반. 그래서 일요일 이 반에 종합적인 걸 다 하려고 합니다. 수원, 확통, 수투를 타이트하게 다 할 건데요. 제가 이번에 야심차게 이 집 반을 꾸렸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제 컨텐츠들 아까 쭉 보셨죠? 이때 문제 나왔고 이런 문제 나왔고, 근데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 많은 문제들을 또 다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서 교재를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싹 뽑아서, 요거는 촬영 안 할 거예요. 온라인 촬영 안 할 거예요. 현장에서만 진행할 거예요. 현장에서만 진행을 하고, 그거를 딱 뽑아가지고 이 시간에 조금 타이트하게 될 때까지, 안 되는 아이들은 좀 될 때까지 이렇게 시켜서 요 일요일 반을 그렇게 좀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수요일 반도 그렇게 운영이 될 건데요. 둘이 컨텐츠가 달라요. 수요일은 약간 좀 EBS 위주, 내신도 좀 커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요일 날은 전형적인 수능 형태로만 이렇게 해서 반을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내신하면 포기 못 하시겠죠? 그치? 기말고사까지도 봐야 되고, 아무래도. 그러면 일단은 보내주시고, 기말고사 기간 동안 기말고사 보고 다시 또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냥 딱 3개월만 주세요. 3개월. 3개월이면 안정적인 1등급 가능합니다. 딱 3개월만 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3개월 동안 안정적인 1등급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 지금부터 시작해도 가능한가요? 라는 이야기.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점수에서 1등급을 받는 건 기적이다라는 표현 쓰거든요. 기적이래요. 근데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건 막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야 기적이잖아요. 그죠? 매년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많은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1등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적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하기 나름인 거죠. 아직 시간 그렇게 적게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아이들이 올해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좀 되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관리해서 안정적인 1등급 딱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